그날 의사 선생님이 검사 하나만 더 해주셨더라면 나는 아내를 잃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남편이 병원으로 다시 찾아와 처음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바랜 결혼식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 사진은 여전히 부부가 함께 살던 침대 머리맡에 걸려 있었죠.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3일 전 두 분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아프다며 왔지만 평소와 다른 이상한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제사가 있다며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뇌출혈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고 창밖에는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눈빛은 마치 27살 결혼 첫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픈데요. 이번엔 좀 평소랑 달라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 부부가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들이 함께 걷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볍다고 생각한 두통이 사실은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이상 신호들을 무시해왔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남은 건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50세 이상 모든 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10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통은 그냥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혹시 지금 생명을 경고하는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뭔가 무겁게 짓누르면서 박동처럼 머릿속에서 울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짓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창가 쪽 대기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려둔 모직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접고 있었죠. 꼼꼼한 한국 엄마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사가 있어서요. 일찍 가야 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렀고 당시 그녀의 모든 수치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음 날 아침을 위해 미역국을 준비하던 중 부엌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3일 후 남편이 혼자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바랜 결혼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검사 하나만 더 했더라면 아내를 잃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혹시 당신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두통을 넘겨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두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일상적 원인에서 오는 통증. 하루 종일 은근하게 아프고 무겁긴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벼락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처럼 뇌 안에서 무언가 터질 듯한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두통은 이번 건 뭔가 다르다는 걸 당신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교사였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너무 오래 읽어서 그런가 봐요. 내일 푹 자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고 딸이 달려갔을 땐 이미 어머니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딸은 병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병원 가겠다고만 했어도 우리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하지 않았을 텐데요.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그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작고 가벼운 두통 하나. 그게 어쩌면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를 제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겪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 뇌졸중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을까요? 2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백 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이 아주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지럼증도 없고 심장도 멀쩡하고 시장도 보고 밥도 하고 계단도 잘 오릅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여행 계획도 세우고 친구들과 통화하며 말합니다. 나? 괜찮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뇌졸중 발생률은 약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3%를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뇌졸중, 특히 뇌동맥류나 소규모 뇌경색은 명확한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열도 없고 붓지도 않고 가슴도 아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다고 믿지만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혈관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하게 부푼 풍선처럼요. 65세 남성의 CT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뇌출혈 전까지 매일 우씩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절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약도 안 드셨고 병원에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함이 가족 모두를 안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참을성이 강하고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이미 병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50세 이상이라면 그리고 아직 뇌혈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증상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통이 있을 때는 뭘 주의해야 하죠? 보통 두통과 위험 신호로서의 두통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통증의 기준이 다르고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이 세 가지 유형의 두통 중 하나라도 겪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참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두통 세 가지. 혹시 당신도 겪어본 적 있나요? 모든 두통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만 늦어도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두통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당신이 이 세 가지 두통 유형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가을 어느 아침 전주에서 한 할머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불을 개고 일어난 순간 뒷목에서 정수리까지 번개처럼 통증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강하게, 단호하게.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런 통증은 처음이에요. 누가 뒤에서 둥이로 머리를 내리친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녀를 신경내과로 보내 뇌 촬영을 진행했고 결과는 지주막 하출혈, 가장 위험한 뇌졸중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을 찾은 덕분에 수술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통증은 평생 단 한 번의 두통이었지만 그 한 번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환자들은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가 아침 7시 10분이었어요. 막 아침을 먹고 나서였죠. 그 통증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느낌입니다. 예고 없이 번개처럼 찾아오는 가볍지 않은 두통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몸을 앞으로 굽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우리는 곧바로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했습니다. 뇌가 뇌척수액 속에 떠 있어야 하는데 그 수치가 부족하면 머리가 아래로 내려앉으며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통증은 자세에 따라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앉으면 아프고 누우면 조금 괜찮아지는. 실제로 촬영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될 신호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인천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3일 전, 그는 발을 헛디뎌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상처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아서 괜찮아요. 아직 잘 걷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일째 되는 아침, 그는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구토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막하혈종 상태. 느리게 출혈이 진행되는 매우 위험한 유형이었습니다. 그 통증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인내심이 강합니다. 조금만 참자.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에 익숙하죠. 하지만 뇌는 단 몇 시간의 지연만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느끼는 두통이 이전에 느꼈던 두통과 확연히 다르고 그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참지 마세요. 내일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두통이 내일을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두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을까요? 약을 먹어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는 어르신들이 두통이 생기면 스스로 진통제를 사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타이레놀을, 어떤 분은 소화제와 함께 복용하고, 어떤 분은 지인에게 받은 한국 두통약을 드십니다. 먹고 나아지면 다행이고, 안 나아지면 한 알 더 먹거나 그냥 누워서 쉽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어떤 두통은 진통제 한 알로는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고 일반적인 진통제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초반에 여성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며 매일 감기약이든 진통제든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머리가 꽉 찬 느낌이 들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약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플 때 머리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박동치는 느낌, 심장 뛰는 소리처럼요. 그 통증은 단순한 피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뇌혈관 안쪽에서 벌어지는 염증 반응이었습니다. 편두통, 즉 마이그레인을 겪을 때 우리 몸은 CGRP라는 통증 신호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비정상적으로 확장시키고 염증 세포를 자극하며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도 안쪽에서는 고통을 점점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통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통증은 계속되고 오히려 약을 먹었다는 안도감에 더 늦게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7세 남성 환자 한 분은 10일간 두통이 지속되어 무려 4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결과는 국소성 뇌혈관염, 통제되지 않은 편두통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약을 3일 복용했는데도 두통이 계속되거나 그 통증 때문에 평소처럼 생활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일반적인 두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약이 듣지 않을 때 당신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요? 두통과 함께 귀에서 웅궁거리는 소리, 메스꺼움, 시야 흐림이 동반될 때, 예전에는 듣던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거나 한밤중에 통증으로 깨어날 때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걸 꺼려 하십니다.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검사를 받는 게 번거롭고 두려워서.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를 하루 늦추는 것, 그게 마지막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뇌혈관을 지켜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병원, 약, 응급실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늘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매일의 식사 습관이 곧 당신의 뇌혈관을 지키는 방법이며 혹은 해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특별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밥상에서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부천에 사는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매번 진료 올 때면 직접 싸운 도시락을 들고 오십니다. 그 도시락에는 항상 구운 고등어 한 조각, 데친 나물 몇 줄기, 검은 콩을 섞은 현미밥 한 덩이, 그리고 호두 몇 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선생님,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예전에 뇌졸중 직전까지 갔다가 깨달은 거예요. 한 끼 한 끼가 손주들 곁에 더 오래 남기 위한 기회라는 걸요.
그 말은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천연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고 뇌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등어 구이를 자주 먹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그 대신 고등어를 2~3번 드셔보세요. 당신의 몸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건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을 고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참기름 한 숟가락은 돼지기름 한 조각보다 훨씬 가볍지만 혈관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미나리처럼 짙은 녹색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며 뇌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잊지 마세요. 호두, 아몬드, 치아씨드 같은 것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원활하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50세가 넘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통곡물, 식빵 한 조각, 구운 생선이나 삶은 달걀 하나, 데친 채소 조금, 그리고 호두 2~3알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마음을 담아 먹는 것입니다. 영양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은 당신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조금씩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자주 말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뇌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예쁘게 포장된 꿈에 불과한 걸까요?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 상담 시간 동안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뇌혈관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매일 복용하면 뇌졸중 걱정 없는 보조제가 있나요? 아들이 미국에서 보내준 이 제품 먹어도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 이유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고 삼키기 쉽고 약 냄새도 없고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건강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제 진을 오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든 건 처방전이 아닌 막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4통이었습니다. 남편은 유럽산 뇌혈류 개선제를, 아내는 캐나다산 동맥경화 방지제를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제품을 복용하면서 식사나 수면, 운동 습관에 변화가 있었나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미 건강한 기반 위에 좋은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도움이 되는 보조일 뿐입니다. 채소 없는 식사를 대신할 수도 없고 6시간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바꿔줄 수도 없고 짜고 기름진 저녁 식사와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도 없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10가지가 넘는 알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뇌, 심장, 혈압, 관절에 좋다는 제품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붉은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섭취하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혈압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가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매일 약도 챙겨 드셨는데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 효과와 용량이 명확하게 검증된 치료제가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조제라도 충분한 수면, 깨끗한 식사, 규칙적인 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영양제를 3알 먹는 것보다 집안을 3바퀴 도는 게 더 낫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뇌졸중은 당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고혈압. 조용한 살인자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의 몸속에 살고 있을까요? 고혈압. 한국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은 통증이 없습니다. 열도 없고 피부에 뭔가 돋거나 잠을 설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혈압계 숫자가 조금 높게 나올 뿐이죠. 아무 느낌도 없으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지. 하지만 저는 환자의 뇌혈관이 파열되는 순간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마치 작은 망치 하나가 하루 종일 밤낮 없이 당신의 혈관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큰 폭발이 아닙니다. 느리고 지속적이고 정확한 타격입니다. 매시간, 매일, 매년 그렇게 두드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꺼운 금속판이 있습니다. 매일 아주 살짝씩 망치로 두드립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뇌혈관 벽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53세의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운전 일을 하고 있었고 담배는 안 피우고 비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항상 150, 160 정도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혈압이 높은 걸 알고 있었지만 약 먹는 건 꺼렸습니다. 한번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드렸습니다. 평생 약을 먹는 게 두려워서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다 보면 정말 평생 약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사 습관 개선, 소금 줄이고 채소 늘리기, 매일 오후 30분 걷기,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약 복용하기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6개월 후 약의 용량을 줄였으며 1년 후에는 의사의 판단에 일시적으로 약을 끊고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약을 끊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기뻤던 건 그가 약을 끊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시작할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혈압은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걸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 라는 그릇된 확신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 상태를 초반에 확인하지 않으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급커브 구간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비만도 아닌데 뇌혈관 검사가 정말 필요할까요? 6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남성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매우 건강했고 체격도 좋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요. 음식도 싱겁게 먹고 살도 안 찌고 기저질환도 없어요. 그럼 뇌혈관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80세 넘으셨고 전 아직 젊잖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이해했습니다. 현재의 건강에 대한 믿음과 무의식 중의 방심이 섞여 있는 미소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뇌혈관 손상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살이 찌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징후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아주 가늘고 작은 혈관들이 존재합니다. 그 혈관들은 수년간 서서히 부풀어 오를 수 있고 그 어떤 통증이나 증상도 동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 혹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분, 아니면 단순히 나이가 5세 이상인 분이라면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어도 뇌혈관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MRI를 찍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음, 밀폐된 공간,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함.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이상이라도 조기에 발견되어 간단한 시술만으로 당신의 생명, 기억력, 판단력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가치 있는 선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 성인이라면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뇌혈관 검사를 하세요. 만약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혹은 신경과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의 촬영, 병원에서 보내는 단 1시간. 그걸로 앞으로의 수년을 보다 안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분명 큰 이득입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는 6개월마다 점검하시잖아요. 정수기는 3개월마다 필터를 바꾸시고요. 그런데 왜 가장 소중한 뇌는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58세에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건강했고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해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즉시 시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별한 두통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편두통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간과되기 쉽습니다. 편두통은 뇌졸중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 오신 많은 환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머리를 감싸며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편두통이 있어요. 혹시 곧 뇌졸중 오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공포에 휘말리거나 반대로 중요한 신호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편두통 밍라인은 만성적인 두통의 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출혈 때문도 아니고 혈관이 손상돼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원인은 뇌혈관의 비정상적인 수축과 확장, 그리고 체내 신경 전달 물질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반면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며 뇌 자체에 손상을 주는 질환입니다. 편두통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는 않지만 신경 반응이 과도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초기 증상이 유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성 환자가 오셨습니다. 한쪽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고 눈은 흐릿하게 보이고 귀에서는 소리가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뇌졸중에 걸린 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그녀는 전조 증상이 동반된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편두통의 특징 중 하나는 발작 전에 특정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연기가 낀 듯한 시야, 번쩍이는 빛 또는 눈부심, 귀에서 나는 웅궁거림, 어지럼증, 그리고 냄새나 소리에 과민해지는 반응 등입니다. 반대로 뇌출혈로 인한 두통은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처럼 의식이 흐려지고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편두통 환자는 통증이 심하더라도 대화가 가능하고 주변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는 입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관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두 질환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편두통 치료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단순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트립탄, 계열의 약물은 편두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CGRP라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여 두통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자주 반복되는 편두통 환자에게는 보톡스 주사나 CGRP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주사함으로써 한 달에 발생하는 두통 횟수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0세에 가까운 여성 환자 한 분은 편두통 때문에 한밤중에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CGRP 차단 치료를 3개월간 받은 후 그녀는 밝은 얼굴로 다시 진료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가 이렇게 편안하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사람이 강력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편두통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우리는 단지 통증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당신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뇌졸중처럼 위험하지 않다면 정말 주의해야 할 질환은 뭘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예방 습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흡연과 복부 비만을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두통부터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뇌졸중의 징후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통증, 그리고 매일 식탁 위에 올려야 할 음식들, 약에서 생활 습관까지, 두려움에서 희망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당신에게 단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몸을 당신만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당신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변화의 신호를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전과 다른 두통,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 계속 귀에 맴도는 이명,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고 섬세한 신호로 조용히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직감을 믿고 병원에 오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기에 발견했고 치료받을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하다고 믿고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돌아올 수 없게 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 밤에 샤워하던 중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목이 뻐근한 것 같아.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었고 밤사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시는 여보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작은 신호가 있다면 그때 바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제때 내린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그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당신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 초기 신호의 중요성, 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 친구,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그 하루가 건강으로 시작되기를.